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하반기 역정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판 뉴딜이 베일을 벗었습니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 뉴딜과 또 그린 뉴딜, 또 고용 사회 안전망 강화 이렇게 세 가지 축을 삼았는데요. 2025년까지 160조 원을 투입해서 한국판 뉴딜을 이뤄내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나라가 새로운 선도국가로 발돋움할 수 있을지 하나하나 점검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도 샵 3698번 100원의 유료 문자로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오늘 토론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서울여대 경제학과 이종욱 명예교수, 가톨릭대 경제학부 양준석 교수, 상명대 경영학부 서지영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어제 한국판 뉴딜의 종합 구상이 발표가 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도 했고 앞으로 직접 위원장까지 맡아서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를 가동하겠다고 나섰는데요. 한국판 뉴딜의 컨트롤 타워를 대통령이 직접 담당하는 거 그만큼 뭐 추진력 있게 해보겠다는 뭐 의지일 수도 있겠지만 세 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해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우리가 한국판 뉴딜이라고 하는 용어를 이렇게 자주 듣게 된 것은 아마 이 코로나가 만연하고 나서 예. 모든 사람들이 이제 포스트 코로나, 그렇죠. 포스트 코로나를 어떻게 대비할 것이냐 하면서 한국판 뉴딜이라고 하는 그 용어가 크게 이제 부상한 건 사실입니다. 이 가운데 그런데 한국판 뉴딜이 이 정부 들어서 하반기 경제 운영할 때 지난번 여기서 한번 다루었는데 그때 6월 1일 날 하반기 경제 운영에서 한국판 뉴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는 데서 키워드였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6월 3일 날 추경 35조 하면서 35조 가운데서 한 20% 넘게를 한국판 뉴딜에 투자하는 게 또 있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번에 어제 이제 한국판 뉴딜에 그렇죠. 이제 아까 우리 사회자가 말하는 대로 구체적으로 안을 내놨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 정부로 입장에서 보면은 이 정부가 출범할 때 이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 그렇죠. 핵심 경제, 핵심 성장, 공정 경제였다 이거야. 예. 가만히 보고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면 돈은 지금 이제 어제 발표하는 거는 서류상에 돈에 투자잖아요. 얼마를 투자해서 투자하겠다는 것이 하겠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사실은 어떻게 할지 한 명도 모르죠. 우리가 듣기는 좋지만 돈이라는 거는 조달되어서 지출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어제 발표가 됐어요. 네네. 그런데 분명히 뭐냐면 한국판 뉴딜에 재정 지출과 제도 혁신을 하겠다 그랬는데 제도 혁신에 관련된 이야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어제 발표된 한국판 세 가지의 뉴딜의 내용을 보면 지금 우리가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서 진짜 많이 듣던 내용이거든요. 뉴딜 자체의 네. 그 안에 콘텐츠인데 제가 왜 노 대통령 때부터 이 이야기를 꺼내느냐 하면 뉴딜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가운데서 과거에 우리가 14, 15년을 해보니까 그 DB를 바탕으로 뭘 해야 되는가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어제 발표 내용을 보면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이 재탕이 된다는 것이 저는 국민으로서 납세자의 국민으로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컨트롤 타워를 맡아도 뭐 그닥 효과가 없을 거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뉴딜이라는 말을 쓰려고 그러면 뉴딜의 기본적인 루즈벨트 대통령의 기본이 뭔지 생각해야 돼요. 네. 뉴딜에서 이 루즈벨트가 그 공헌을 한 가운데 하나는 네. 1929년 대공화국이 나서 후보 대통령이 4년 정도 시도를 하다 실패한 게 있었어요. 그런데 루즈벨트는 1933년에 이제 대통령이 지휘할 때 이 사람이 100일 계획 속에 제일 많이 만드는 것이 법입니다. 법. 어떤 법을 기반으로 해서 이걸 추진해야 되는가였거든요. 우리는 지금 이제 그 법 관련된 건 규제 관련된 건 아무것도 없이 돈만 나와 있잖아요. 그 부분은 조금 나중에 하시죠.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어떠세요? 양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좀 쥐고 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긴 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기 어떤 면에서는 대통령이 이렇게 앞서서 이렇게 하는 게 좀 불안하긴 하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지금 이 그린 뉴딜도 마찬가지고 디지털 뉴딜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기술적인 분야가 있고 잘못 들어가면은 나중에 손해가 상당히 클 가능성도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좀 그 아주 태스크포스 같은 거 만들어서 전문가들이 이제 좀 맡아서 하는 게 훨씬 더 좋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되더라고요.
아, 테스크포스 자체가 테스크포스 구동이 되면 자체도 하여튼 대통령이나 최소한도 총리가 앞걸어가지 않으면은 되는 게 없어요. 후지부지하게 실패하고 요것도 뭐 나중에 뭐 얘기가 나오겠지만은 대통령 임기 안에 그래도 좀 가능하지만은 또 대통령 임기 넘기면은 또 후지부지하게 끝나는 경우가 있기는 그렇죠. 한데 이게 지금 2025년까지니까 예. 문재인 정부 임기 후거든요. 임기 후죠. 그렇게 되니까 뭐 염려되는 게 상당히 좀 많은 그 면이 있지만은 네. 그래도 뭔가 하려고 한다면은 대통령이 리드하지 않으면은 이런 사업들이 어차피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는 할 수 없이 긍정적이다. 뭐 그렇게 표시를 해야 될까요? 어쩔 수 없이 긍정적이다. 그렇지만은 좀 그 대통령이 너무 앞서 나가면은 여기에 어떤 우리가 진짜 필요한 어떤 인프라나 제도 변화보다는 좀 뭐라 그럴까 피상적인 면에서 끝나지 않을까. 아무래도 대통령이 리드하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어떤 그 조언을 받지 않으면은 좀 잘못 깰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좀 들긴 합니다. 사실 어제 발표한 뉴딜 사업 중에 한 10개 정도 대표 사업을 정해놨는데 뭐 데이터, 인공지능, 뭐 스마트 인프라 뭐 이런 것들 보기에는 좀 기술적인 면이 많아서 지금 양 교수님이 걱정하시는 것도 이렇게 당연히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뭐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대통령께서 직접 그 뉴딜 정책을 챙긴다고 하는 의지를 표명하셨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 말씀드리기 전에 단점부터 말씀드리면 네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세부적인 어떤 그 강론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그 이해관계가 또 발생이 되고 거기서 대통령이 어떤 그 방향을 설정했을 때 그게 정확한 분석 없이 그쪽으로 방향으로 이제 실행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이제 의사결정하는데 주관적 어떤 그 의견이 개입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단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딜에서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게 좋다고 생각되는 점은 일단 많은 재정이 투입되기 때문에 사실 그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에서 신중한 어떤 의사결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책임감 있게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게 바람직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정 현안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대규모 일자리 창출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뭐 강론적으로 다 어떤 뭐 생산성 유발하고 효과 창출하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뭐냐 봤을 때는 일자리 창출과 연결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챙길 분이 사실 대통령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볼 때는 전략회의 뭐 한 달에 한두 차례 하시는 거 좋을 것 같고요. 그것도 보완하는 측면에서 이제 한국판 뉴딜 당정협의 추진본부라고 또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약간 실무적인 내용이 다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남기 부총리하고 네. 더불어민주당 그 정책위 의장 네. 공동본부장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략회의에서는 좀 큰 그림을 그리고 어떤 실무회의에서는 당정협의 추진본부에서 세부적인 강론을 챙기는 뭐 구조는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네. 결론적으로 일단 목표가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챙기시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간중간 현안 체크하는 것도 저는 뭐 괜찮은 어떤 방향은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핵심은 160조 원 투자해서 190만 개 일자리를 2025년까지 만들겠다라는 건데 포장은 뉴딜로 포장을 했어요. 아까 이종욱 교수님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지금 노무현 정부 때부터 뉴딜을 했거든요. 이 왜 이렇게 뉴딜의 목을 맬까요? 뉴딜이 저 미국 경제에는 완전히 그냥 어떤 전환점을 마련했습니다. 그쵸, 대공황 때. 뉴딜 전에는 중앙 정부가 시장에 전혀 개입을 안 했다고 해도 무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뉴딜서부터 경제 정책을 책임지겠다. 정부가 책임지겠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도 책임지겠다. 케인스 이론에 따라 가지고선 케인스 이론의 한 면을 본다면은 그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 자체가 중요하다는 그런 면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소득을 주기 때문에 소득이 있어야지만 이제 기업들도 그 이득이 물건을 팔 수가 있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거를 그렇게 해서 그런 철학의 변화가 나타나는 면도 있고 그 다음에 노동자들의 인권, 노조의 설립. 이런 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선 아주 완전히 그냥 그 사회 관점을 완전히 바꿨다. 그런 면에서 뉴딜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굉장히 좀 매력적인 게 있지만은 이번 개혁에서 특히 그린 뉴딜 본다면은 이거는 뭐 30년대 뉴딜을 따른 게 아니라 지금 미국에서 또 유럽에서 얘기하고 있는 그린 뉴딜을 따르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그린 뉴딜에서 나온 어떤 좀 몇 가지 사항은 그 미국이나 유럽의 그린 뉴딜에서 좀 가지고 온 그런 면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선 특히 그린 뉴딜 같은 경우는 그 30년대 뉴딜보다는 왜냐하면 30년대 뉴딜은 지금 우리가 하는 뉴딜보다 훨씬 더 컸어요. 그리고 그 철학적인 면도 굉장히 더 컸고 우리는 이 뉴딜은 어떤 면에서는 뭐 말로는 혁신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그냥 어떤 연장선 차원이거든요.
그렇지만은 이 그린 뉴딜은 저 외국에서 지금 많이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앞서 나가겠다. 네네. 그런 면에서 좀 그린 뉴딜을 쓰면서 다른 것 디지털 뉴딜도 그냥 포장됐지 않았나 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뉴딜 지금 들어간 부분이 뭐 세 분이 우려해 주신 것처럼 기술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고 하기 때문에 정부 혼자 달려간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고 기업들의 뭐 협의와 또 같이 이끌어가는 모습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어제 있었던 한국판 뉴딜 국민보고 대회에서도 정의선 현대차그룹 부회장, 수석 부회장하고 그리고 한성숙 네이버 대표가 온라인으로 연결을 해서 참여하는 방식으로 좀 얘기를 풀어냈는데 특히 정의선 수석 부회장이 요즘에 좀 최근에 눈에 띄는 행보를 많이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수소 경제에 좀 호흡을 맞추면서 재계에 좀 호흡을 맞추는 듯한 느낌을 보이고 있거든요. 정의선 수석 부회장이 최근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또 최태원 SK 회장, 뭐 구광모 LG 회장 이러면서 좀 배터리 분야에서의 합심을 이끌어내면서 좀 주도해 나가려는 면을 보이는 거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바라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사실 이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이 삼성전자나 전자산업에 비하면 연간 산업 규모, 연간 산업 자체가 아주 넓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자동차라는 게 제조할 때는 공장에 제조할 때는 이게 산통부에서 규제를 하게 되겠지만은 네네네. 딱 굴러다니는 순간에 국토부 환경부로 또 넘어가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차 산업과 관련돼 있는 연간 산업이 많고 특히 아마 정의선 의장이 이번에 이제 이렇게 오셔가지고 수소 경제 이야기하셨는데 저분이 지금 처한 환경으로 보면 뉴딜의 대표적인 CEO로 오신 거는 나는 맞다고 생각해요. 이 경우에 보면 이 사실 자동차가 지금 제가 이거 모빌리티 학회 같은 거 하고 있었는데 네네. 자동차가 그렇죠. 디지털 뉴딜, 그린 뉴딜, 뭐 고용 안정 여기서 말하는 세 가지 뉴딜에 안 걸리는 게 아무것도 다 들어가 전부 있죠, 다 지금. 들어가 있는 네, 거예요. 그렇죠. 실제로 맞습니다. 가장 큰 실수였는데 자동차 업체의 CEO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핸드폰의 경우에는 우리가 새로운 게 나오더라도 새로운 인프라가 별 필요가 없어요. 통신망만 이제 바뀌는 그렇죠. 거죠. 네트워크만 있으면 그래서 되니까. 되는데 수소 자동차는 올라 그러면 인프라가 있어요. 인프라가 있어요. 수소 충전소라든지. 그렇죠. 그런데 네. 어제 이제 이런 말 안 나오는데 아직도 우리는 수소라는 건 수소 폭탄 이런 것 때문에 위험하다 생각했단 말이에요. 걱정을 많이 하시는 하신 분들 거죠. 많죠, 아직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소 충전소라든지 이런 걸 하려면 일종의 인프라가 필요하잖아요. 그 인프라 같은 경우를 현대자동차 할 수가 없어요. 제품 개발에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그렇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정의선 저 부회장께서 적극적으로 나섰을 거예요. 우리의 처지를 이해해달라. 그래서 이제 어제 대통령께 이야기하는 거 보면 수소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 가운데 일부분밖에 이야기 못한 것 같아요. 어제 사실은 우리 문 대통령께서 저런 그 7월 14일 같은 모임을 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저런 데서 수소 경제에 관련돼 있는 애로 요인만 오케이 내가 이거 한번 확실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수소 충전소의 위치를 지금 잘 못 구하고 계시는데 지방자치단체나 시청 구청에 있는 주차장을 활용하십시오를 한다든지 뭔가 그런 거라도 나왔으면 아 진짜 사람이 피부 느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우리 문서상으로 네. 지출과 그냥 이런 것만 숫자로만, 일자리만 네.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많이 아쉽지 않나. 사실은 이제 뉴딜이라고 우리가 뉴딜이라 그러는데 미국 사람은 뉴딜이라는 말을 안 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왜 뉴딜이라는 말 자꾸 쓸까요? 아까 우리 양 교수님 말씀대로 뉴딜이 그렇게까지 대공황을 하는데 성공했다면 미국 사람들이 선호해야죠. 미국도 지금 대불황을 느끼고 있지만 뉴딜이라는 말을 안 쓰잖아요.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도 저 뉴딜을 사전에 찾으면 우리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전환입니다. 네네. 사전에 찾아보시면. 근데 뉴딜이 저게 한 4년 하고 나서 사실은 모멘텀을 잃고 모멘텀 잃을 때 가장 이슈가 된 게 미국의 대법원하고 붙어요. 왜? 뉴딜을 하다 보니까 사유재산권 침해라든지 이런 이슈가 너무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그런 그 법적인 이슈라든지 이게 좌우에서부터의 반대가 났기 때문에 그 상을 다 안다 이거야. 네네. 근데 우리는 그런 거는 안 그러고 전부 다 그 양 교수님 말씀대로 불황택에 성공했다고 생각하니까 네. 저기 모멘텀을 잃었을 때 이슈는 우리는 잊어버렸단 말이에요. 네. 한국 책에 나오지도 않아요. 미국 역사 고등학교 역사책에 나와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뉴딜을 너무나 만병통치약이라는 개념을 쓰고 있고 맹신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저게 뉴딜로 인해 가지고 나면 법적 이슈라든지 이런 게 얼마나 많이 생기지 아니까 네네. 잘 안 쓴다고 생각해요 저는. 서 교수님한테도 여쭤볼게요. 네. 그 어제 정의선 부회장이 나서서 이렇게 하고 그 뭐
그 전기차 목표도 제시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좀? 그린 뉴딜이 좀 모호하고 추상적인 측면을 정의선 수석 부회장이 아주 구체적이고 현안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과거에도 녹색 성장 예.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그렇죠. 그럼 목표가 뭐냐 그랬을 때 기후 위기에 대응하고 친환경 에너지로 산업 환경으로 전환된다. 친환경 에너지 전환하기 위한 목표다. 이런 좀 추상적인 모르겠는데. 얘기를 많이 해서 네. 잘 와닿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 정의선 부회장 얘기는 결과적으로 전기차, 수소 전기차 부분에서 선두가 되겠고, 이게 좀 총괄적으로 얘기하면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산업에서 이제 선두가 되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리딩을 하겠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그럼 현대 기아차의 그 수소 전기차의 어떤 글로벌 지위를 보면 예. 세계 어느 한 정도 되죠? 5위 정도 됩니다. 5위요? 시장 점유율 지금 6.5%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 위에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테슬라라든지 테슬라. 뭐 중국의 상하이 자동차, 르노, 닛산 이런 자동차 아우디, 업체들이 폭스바겐 뭐 있고요. 이런 데 폭스바겐도 있죠. 네. 있고 그 다음인데 어떻게 보면 야심찬 그 계획을 발표하면서 정부의 어떤 정책 방향이나 의지와도 부합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반 국민들이 봤을 때 친환경 뉴딜 어떤 거지? 미래 친환경 모빌리티 산업, 특히 전기나 수소 자동차에서 핵심 선두가 되는 그런 쪽에 정부가 지원하겠구나. 이렇게 좀 구체적인 어떤 아이디어나 현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의가 있는 어떤 대회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어제 발표된 한국판 뉴딜에서 중요했던 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어떤 그린 뉴딜이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했고, 또 핵심 키워드가 데이터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네이버 대표가 나왔거든요. 예. 우리나라가 지금 저 데이터를 좀 치려고 하는 게 뭐 우리가 계속 그냥 수년 동안 빅데이터를 얘기했는데, 그러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충분히 활용하지 못한 이유가 몇 가지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 데이터를 모으는 건 오히려 쉬워요. 데이터를 모으는 건 모으는군요. 오히려 쉽고, 그냥 우리나라 뭐 서버나 그런 것도 많이 있고 뭐 데이터도 많이 수집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는 문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법적으로 규제적으로 좀 막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초에 데이터 3법이 통과됐잖아요. 됐고, 예. 이것도 너무 엄격하기 때문에 뭐 미국보다는 데이터 활용이 어렵다, 빅데이터 구축이 어렵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에 비해서는 뭔가 그래도 그 법적인 어떤 비전이 나왔기 때문에, 네. 틀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더 이제 사용할 수 있다, 그렇게 보고 문재인 정부도 요거를 좀 자기 자평할 때 예. 높이 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선 요거를 좀 많이 활용하자. 예. 그리고 또 빅데이터를 통해서 또 이제 부수적인 산업으로 많이 나갈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그 데이터를 많이 강조하는 것 같고요. 네. 그런데 데이터 관련돼 가지고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네네. 있다면, 사실 우리 대통령께서 데이터를 중시하는 건 맞아요. 예. 근데 데이터 산업을 키우는데 제일 중요한 기업인들의 수요는 표준화입니다. 표준화. 그렇지 않겠습니까? 각자가 사용하는 데이터 양식이 다르다 그러면 그걸 전부 전환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과정이 사실- 또 거쳐야 되죠.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 대통령께서도 이 정부부터 지금 이제 데이터를 표준화시켜서 활용하겠다. 근데 이번 그러려 그러면 통계청도 상당히 비난의 대상에 와 있는데, 기존의 데이터를 통계방법을 바꿔버리면 못 써요. 표준화 안 돼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다음에 이 정부가 모든 정책을 취할 때 데이터 기반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제 같은 경우도 정부 입장에서 보면은 데이터 기반의 정책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같은 시연이 있었으면 참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데이터 이렇게 하면 전부 다가 데이터를 그냥 모아서 활용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사실은 데이터가 지금 데이터가 이슈가 된 거는 뭐냐면, 네네. 기업 가지고 있는 데이터 있지만 개인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그다음 우리가 개인이 활동하면서 생기는 데이터, 네네. 데이터가 너무너무 다양한 거예요. 그렇죠. 그 데이터를 모으는 것도 너무너무 다양해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전 세계에서 전자정부 1위가 한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자정부 1위가 한국. 그럼 어찌 생각하면 한국이 전자정부 가운데는 데이터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제 같은 시연에서 한번 그 데이터 전자정부가 만들어 놓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 한번 시연을 해보는 거죠. 그런데 아마 우리가 어제 정의선 부회장께서 서석 부회장. 자동차 같은 경우에 수소하는데, 그럼 우리가 수소 자동차가 잘 다닐 수 있는 수소 로드를 하나 만들어요. 만든다 그러면 거기에 충전소 어디에 둬야 되고, 그러면 거기 차가 자꾸 다니다 보면은 네네. 기술이 금방 축적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제 그런 구조가 안 돼가 있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현대차가 수소 자동차에 대한 특허라든지 이런 걸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데도 한국이 하부까지 안 되니까 외국의 힘을 빌리기 위해서 자꾸 유럽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한국 정부가
데이터 기반의 정책 이런 거라도 시연을 해야지 네. 어제같이 돈만 지출하는 이걸 하게 되면 경제학자 입장에서는 아주 모양은 좋아요. 그렇지만 조사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재정 적자가 어떻게 되고 우리 국민들의 세금 부담이 어떻게 될까? 오히려 어제 같은 시연을 통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데이터 표준이 들어야되는구나. 그러면 네. 우리 벤처 기업들이 저기 달려들어야겠다 생각하는 그런 기회는 어제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게 전반적으로 좀 단점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일단 돈을 쓰게 되면은 이게 네. 거시경제 측면에서는 좀 단기적으로 그 돈이 일단 지출이 되기 때문에 네네.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진짜 상용화 시키려면은 법적인 제도, 규제적인 제도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인프라 그런 걸 다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거는 장기적인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어떤 면에서는 가장 어려운 사업들은 다음 정부는 넘겨버리는 그렇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선 지금 요거 지금 이렇게 돈 쓰는 제도뿐만이 아니라 뭐 어저께 경제부총리가 뭐 규제 혁신이나 그런 거 같이 가겠다고 얘기는 네네. 했지만은 그래도 그런 측면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다면은 그러면 좀 더 밸런스가 맞지 않았을까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요. 네네네. 그런데 데이터 3법 같은 것도 일단 통과가 됐으니까 틈은 이제 만들어줬지만은 여기에 대한 하향 뭐 시행 규칙이나 뭐 규제 같은 거 아직 안 만들었고 그게 있어야지 또 표준화가 되거든요. 그렇겠죠. 그렇게 되니까 그거는 자연적으로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인데 우리가 좀 늦게 시작했어요. 지금 데이터 3법이 금년 초에야 난항을 통과됐기 겪었죠. 때문에 네. 그 데이터 3법이 없으면은 거기서 어떤 틀을 마련해주지 않으면 표준화도 어렵거든요. 뭐가 익명화될 거냐, 뭐가 뭐 가명으로 될 거냐, 그것조차도 모르면은 표준화 시킬 수가 없죠. 네. 이제 저기에 한번 우리가 코멘트라고 할 만한 게 아까 우리 서 교수께서 당정 추진 본부를 만든다 그랬는데 네. 그 밑에 실무를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거 만든다 네. 그랬는데 정말 저게 지금 이 발표 내용보다 훨씬 중요한 것 같아요. 사실 루즈벨트가 뉴딜을 성공할 때 민주당이 의회의 지배 정당, 이렇게 지배적인 지금의 제일 여당처럼 여당을 그러니까 네. 힘을 갖고 국회를 있다는 거네요.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법안을 통과할 수 있었어요. 어찌 생각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남아있는 2년은 지금 현재는 저렇게 말하는 세 가지 새로운 뉴딜을 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말하는 난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저 정도의 여당이 국회에 의석수를 가지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기 이번에-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에 대통령께서 우리가 이 뉴딜이 성공할 수 있는 규제 핵심을 합시다. 그래서 당정이 한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지켜보죠.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게 전 뉴딜의 유리한 방향으로 법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오히려 저게 뭐냐 하면 이걸 하는데 발목을 잡는 것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저는 이게 정말 우리가 루즈벨트가 뉴딜이 성공했을 때에 의회가 지원했던 그런 분위기가 나기를 저는 정말 기대합니다. 네네. 예. 알겠습니다. 사실 근데 지금 뭐 두 분이 말씀해주신 세 분이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한 지적도 있긴 한데 사람들이 또 많이 걱정하는 게 일단 3차 추경안에도 이 디지털 뉴딜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내용을 보니까 뭐 초중등 온라인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그래서 뭐 무선 네트워크 새로 구축해주고 노후 컴퓨터 바꿔주겠다. 그러니까 기존 물품을 단순하게 그냥 사서 그냥 갖다 줄게 이런 정도밖에 안 되면 이게 뭐 우리의 장기적인 비전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는 어떤 비전을 제시할 수 있냐라는 데 대해서는 이견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어떤 상당히 거창한 그런 프로젝트에 비해서 너무 레벨이 안 맞는 거죠. 네, 말은 예, 화려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산업, 신기술 육성하고 미래 신성장 산업을 육성한다고 했는데 이미 범용화된 기술을 사용하는 데 예산을 쓴다. 예를 들어서도 뭐 노후화된 어떤 컴퓨터 교체, 그러니까요. 그 학교에서 디지털 구입 예산 너무 이제 레벨이 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어떤 그 프로젝트의 어떤 네이밍을 할 때 네네. 그런 같은 레벨상에서 놓다 보니까 저 정도의 뉴딜 정책이라고 큰 규모로 생각했는데 소소한 내용도 예산이 들어가네. 저런 데까지 굳이 저런 예산을 써야 되나 이렇게 좀 오해를 보거든요. 제가 어저께 그 프레임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어떤 정책을 발표할 때 밋밋하고 모호하고 추상적인 거를 그 제조회사를 대표하는 현대자동차, 네. 그다음에 그 IT 기업을 대표하는 네이버가 나와가지고 구체적인 현안을 제시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
그 현안들이 좀 더 구체화되고 호응을 얻기 위해서는 좀 아쉬운 부분들이 예산 계획에서도 조금 이게 맞지가 않습니다. 예산 계획이 지금 어떻게 보면 5년간 160조 원 쓴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114조 원이 국비, 25조 원이 지방정부 재원, 네. 20조가 민간 재원이거든요. 예. 이게 너무 작다는 거예요. 20조 원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주요 기업들이 들어와서 판을 벌려놨으면 민자 유치가 최소한 40~50%는 돼야 되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정부 자체도 벌써 정부가 이끌어가면서 그 민간 그 회사들이 마지못해 참여하는 형태가 아니냐는 오해를 볼 수가 있다는 교수님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저희 화면에 나오는 예. 오른쪽 그래프에 있는 지금 민간이 114조 20조 원 정도 되는 예, 게 너무 작다는 너무 거죠. 작다. 그러니까 뉴딜이라는 게 어떤 민간 플레이어들이 참여하는 공공의 장이 형성이 되고 정부가 판을 깔아주는 역할이어야 되는데 저기 예산만 보더라도 벌써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고 민간은 그냥 참여하는 정도 최소한의 정보만 생각한다. 그렇네요. 이런 느낌을 보여지거든요. 그런 연장선상을 봤을 때 결국 디지털 구입 예산 그 노후화된 거 교체해주고 다 정부 예산으로 들어간다고 봤을 때 그거는 예. 민간 기업하고 논의가 안 돼서 성급하게 내놨다라고 봐야 되는 그렇게 볼 건가요?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인 어떤 계획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급하게 추진되다 보니까 사실 저런 예산 확정하는 게 좀 어려웠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향후에도 일단은 큰 덩어리는 정해졌기 때문에 민자 자본 확충하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걸 구체화해서 민간 자본을 늘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제도적인 문제도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원래는 우리가 법이나 규제 같은 걸 풀어주고 기업들이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 있게 한다면은 그러면은 정부가 돈을 안 넣어도 자기네들 돈 되면 들어가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제도가 어떤 면에서는 뭐 그 인프라만 마련한다면은 그러면은 그 민간 자본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는데 지금 이렇게 뭐 컴퓨터 바꾼다는 건 어떤 면에서 순수하게 인프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뭐 요게 뭐 격에 맞지 않는다 뭐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요거는 필요한 작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여기에 그 뉴딜을 일부러 들어가야 되느냐 네네네. 그 분류 문제는 좀 있을 수가 있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오래된 그 인프라를 바꿔주는 것, 오래된 컴퓨터를 바꿔주는 거는 당연히 정부가 해야 된다고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만약 저기서 뭐 민간 사업이 뭐 그 60% 정도, 40%, 60% 잡게 된다고 한다면은 또 이런 논란이 있을 겁니다. 정부가 민간 돈을 뺐었습니다. 그래가지고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저렇게 그냥 뭐 민간 그 분야가 낮게 저 비중을 잡는 게 오히려 조금 더 유리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근데 하는데 사실 네. 저 투자에서는 두 분 다 말이 일리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160조의 포스트 코로나 준비하는 걸 보면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불황으로 인해 가지고 정부 지출을 정대하는 측면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서 교수님 말씀도 저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로서 참 답답한 거는 6월 1일 날 실제로 정부가 이 뉴딜 정책으로 투자하겠다는 돈은 사실 25년까지 76조였어요. 그다음에 22년까지 얼마였냐면 31조 3천이야. 두 배가 그런데 늘었네요, 그러면. 사실 31조 3천, 그다음에 23년에 25년까지가 이제 45조였거든요. 네네. 근데 어떻게 한 달 보름 만에 이게 늘어났어요. 갑자기 22년까지는 67조 7천, 그 31조 3천은 두 배가 되고 액수도 좀 두 배가 된 거예요. 아니 한 달 반 만에 어떤 능력으로 두 배의 돈을 쓸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느냐. 그러게요. 그런데 그게 그러다 보니까 원래 일자리가 얼마냐면 31조 3천일 때는 55만 가였어. 그렇죠. 그런데 그다 지금 이제 이걸 갖다가 67조 7천을 하니까 88만 개가 됐어. 그런데 일자리 이렇게 하고 나니까 일자리 하나당 투입되는 돈이 단순 산술로 계산해 보면 약 9천만 원이에요. 하나당요? 하나당. 그런데 이 일자리가 어떤 일자리인지를 잘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서 교수 이야기를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 뉴딜이 우리 미래의 먹거리라 그러면 미래의 먹거리에 맞는 투자를 해서 기업들이 따라오게 해야 된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여기서도 한번 다루었는데 삼성전자의 시스템 반도체 예. 그거 투자한다 그럴 때 이재용 회장이 2030년까지 133조를 투자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에 R&D에 75조, 그 다음에 연구개발에다가 이제 R&D하고 나머지 60조 한다 그랬잖아요. 네네. 거기에 고용되는 인력이 얼마냐면 15,000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15,000명 133조를 투자하는데 15,000명이라고 했단 15,000 말이에요. 근데 뉴딜이 우리 분명히 뭐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먹고 살 방향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기에 160조를 투자해가지고 일자리를 정부가 마련하겠다고 하는 것이 190만 개야.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방차관도 그런 이야기 했더라고요. 일자리는 뭐냐면 그런 거로 인식해 달라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정부가 어떻게 한 달 반 만에 포스트 코로나 준비하는 돈이 배로 뛰고 일자리가 그냥 뭐 한 세 배로 뛰고 이런 거 자체가 교수님 말씀을 들으니까 걱정이 되는 건 이 신규 일자리 190만 개가 과연 어떤 일자리일까일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저 그 걱정되는 게 지금 여기서 나온 사업들, 뭐 그린 뉴딜이든 디지털 뉴딜이든 네. 상당히 많은 전문성을 요구하는 직업들이 대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맡겨야 되는 예, 사업이잖아요. 그렇게 되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미숙년 우리가 지금 보통 실업을 많이 걱정한다면 이건 미숙년 노동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미숙년 노동자들이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있느냐? 저는 지금 일단 현재 계획에선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한 교육 투자 그리고 또 그렇죠. 지금 이제 미숙년자들이 뭐 여기에 전문성을 얻기 위한 어떤 훈련 투자 같은 것도 같이 얘기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별로 못 봤어요. 그럼 결국 일자리 자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든 아니면 숙련된 사람들이 많이 못 가서 결국 흐지부지 되든 뭐 둘 중 하나 아닐까요? 오히려 숙련된 사람들이 가게 되면은 그러면은 숙련된 노동자들이 기술자들이 부족해가지고 빈부격차가 더 늘 수도 있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서 교수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저 일자리 항상 정부가 이제 그 목표로 내세우는 게 일자리 창출이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매년 일자리 창출이 이제 목표가 변하고 또 새로운 정부 들어오면 또 일자리 창출에 대한 이제 모든 목표가 거기에 비전이나 이런 것들이 맞춰져요. 또 바뀌면서 그럼 결국 무슨 그러시죠. 얘기냐면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자리 유지에 대한 관심은 없고 신규 일자리 창출에만 관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에 하는 뭐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작년만 하더라도 21조 재정 투입해가지고 165개 일자리 사업해가지고 35개 정도가 개선이 필요하다는 C등급, D등급을 받은 사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10개 중에서 3개는 부실하다는 거거든요. 일자리 지속 가능성이 사업이. 없다는 거네요. 그럼 결과적으로 매년마다 그런 평가를 해가지고 부실하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을 못하냐는 거죠. 그랬을 때 지금 신성장, 예를 들어 신기술 쪽에 관련된 파급 효과가 있는 정부의 지원이라고 했을 때는 좀 지속적인 일자리 플러스 임금도 어느 정도 높은 일자리가 좀 마련되는 게 정부의 목표가 돼야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제 현실적으로 봤을 때 너무 목표 개수에만 집착하는 거는 게, 예. 좀 과거의 어떤 그런 답습을 좀 계속 고집하는 스타일로 봤을 때 좀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목표도 좀 제시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근데 사실 양 교수님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이 일자리를 만들려면 그만큼 높은 수준의 교육과 훈련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번 방안에는 그런 부분은 없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있는 것 사실 같아요. 그렇죠. 사실 저는 뉴딜 같은 경우도 제가 그린 뉴딜 같은 경우도 참 아쉽게 생각을 제가 이제 시골 출신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국민학교 때부터 전체 국토 가운데서 산지가 70%고 이거 뭐 산지 말 개발해 그렇게 배우시죠. 네네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미국도 이 뉴딜 정책할 때 제일 그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가 말하고 있는 로우 스킬 저급 기술을 가진 분들을 위한 특히 도시에 많이 산재해 있는 분들을 하기 위해서 많이 한 게 민간 시빌 컨서베이션 코퍼레이션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뭔가요? 그게 민간인들 가운데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에게 숲과 공원과 그다음에 미국의 유물들을 보존 관리하고 개발하는 회사였어요. 그게 미국의 오늘날 이렇게 우리가 뭐 공원이 잘 정리돼 있고 네네. 그다음에 우리가 저 유물들이 잘 보존돼 있고 하는 그게 초기에 잘 다질 수 있는 그렇죠, 여건이 그렇죠. 됐겠네요. 예,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입상 금지를 해놓고 한 번도 살림을 제대로 자원화시키기 위해서 투자해 본 일 한 번도 없어요. 저는 그래서 이번 우리가 이제 고성 산불 같은 것도 결국은 이제 저같이 시골서 농업을 배웠던 이런 시대에서 보면은 관리가 안 돼서 생기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린 뉴딜 속에 아까 우리 교수님 이야기한 대로 우리가 높은 기술이 필요한 지출, 그다음 중급 기술, 그다음 하급 기술을 하면 그린 뉴딜에는 우리가 국토의 약 63%, 65%가 있는 살림을 자원하고 관리하는 우리가 또 이 우리나라 역사가 얼마나 깊습니까? 네. 그런 역사물들을 어떤 자원하는 걸 할 수 될 것 같은데 그린 네. 뉴딜이 저럴 때 저런 것의 아이디어가 하도 이제 한 달 반 만에 대통령인데 발표하다 보니까 공무원들도 급했을 것 같아요. 저 했던 공무원들 난 너무 안 됐다 생각해요.
얼마나 그냥 밤잠 안 자고 했겠어요, 지금. 뭐 빠른 것도 있긴 있지만 이게 어떤 면에서 우리나라 산업 정책의 단점이에요. 언제든지 새로운 걸 찾아야 된다, 언제든지 섹시한 걸 찾아야 된다고 하니까 뭐 지난번에 같이 나왔을 때도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은 우리가 지금 일본하고 그 반도체 수출 규제 생각할 때 그 수출 규제가 지금 걸린 물건들은 아주 전통적인 그 화학 산업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우리는 언제든지 새로운 거를 추진해야 된다, 새 먹거리를 찾아야 된다고 하니까 기존에 있는 거는 거의 무시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새로운 걸 찾아야 된다. 언제든지 좀 멋있는 거, 좀 섹시한 걸 네. 찾아야 된다고 하니까 새로운 거, 고기술에는 그냥 계속 관계가 가지만은 우리 어떤 기존에 면에서는 지켜야 될 그 것들. 기본적인 네. 거는 좀 무시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지금 일자리 같은 경우도 제일 중요한 게 고용 안정성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지금 제일 중요하죠. 일자리 가운데서 고용 안정성이 제일 좋은 산업은 제조업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나요? 이거는 모든 학자들이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서비스업보다는. 그러면 고용 안정을 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그냥 제조업이라는 것은 로우 스킬부터 하이 스킬까지 전부 다 있는 다 곳이거든요. 있죠. 네. 그러면 제조업을 하기 위한 어떤 좋은 규제 완화라든지 그다음에 정부의 지원이라는 걸 좀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게 없고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면 이 정부가 제일 처음 소득주도 성장 핵심 경제를 했는데 소득주도 성장 말을 안 써요. 그럼 나는 뉴딜 속에 여기에 또 혹시 소득주도 성장을 하기 위한 그냥 이 지출이 숨어 들어가 있지 않느냐 이런 게 저는 하나 걱정이스러워요. 네네. 사실 지금 지금 이제 고용 문제까지도 와서 이제 이게 좀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김용범 1차관이 있어요. 그 기재부에 자신의 SNS에다가 그런 말을 썼습니다. 미국보다는 유럽식 고용 안정망이 조금 더 나았던 것 같다. 그러면서 미국이 더 많은 돈을 투자를 했지만 유럽 국가들이 지출과 비교해서는 더 큰 효과를 보였다. 그러니까 뭐 가성비가 좋았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 우리도 미국보다는 유럽식 고용 안정망, 그러니까 고용 유지에 중점을 두는 방식으로 가겠다는 걸로 자칫하면 오해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직 정확한 방향성을 언급하지 않다 보니까 예, 제가 이해하기로는 우리 김용범 1차관 말씀하신 거를 유럽식 그 고용 유지 정책에 방점이 있는 거는 맞는 것 같은데요. 뭐 그쪽으로 가자는 그 일자리 나누기 스타일로 가자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 장점은 노동 유연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노동 유연성이 있고 고용에 대한 정부의 어떤 대응이 빨라요. 근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좀 느리고 느리죠. 근데 반대로 또 유럽 경우에는 이제 실업률 순변동이라고 그래가지고 실업률에 대한 어떤 그 안정적인 유지, 실업률이 이제 갑자기 늘어나거나 하는 네네. 측면에서 보면 미국이 더 좀 불안하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각각의 그 장단점을 얘기를 했는데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유럽의 그 장점인 고용을 계속 유지해주기 위한 지원금 확충. 그러니까 지금 그 김 차관이 얘기하신 내용 보면 그 코로나가 길어질 경우에 재정 여력이 관건이라는 언급을 했어요.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고용유지 지원금에 정부 같은 재원이 많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다는 불안 표시거든요. 그럼 결국 고용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정부의 재원을 고용유지 지원금으로 좀 많이 쏟아붓겠다. 유럽 스타일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논의되는 게 전국민 고용보험 강화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또 실업급여를 이제 확대하고 있는 미국 스타일이거든요. 양자를 절충하는데 어떤 정책의 방향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뭐 유럽 쪽의 일자리 나누기 쪽만 치우쳤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좀 아쉬운 게 지금 고용 그 보험 같은 거를 늘리는 것은 뭐 우리나라에서 필요하다고 보긴 합니다만 전국민 고용보험제 같은 거. 예, 그렇지만은 요게 노동시장 유연성하고 겸해야 돼요. 노동시장 유연성하고 그 사회보험망 그 강화하고 같이 논의돼 가지고 기벤테이크가 있어야 되는데 네네. 요거는 한 방향만 가고 있으니까 어떤 면에서는 돈은 그 사회보험망에 엄청나게 많이 사용되지만은 그렇지만 노동 경직성은 계속 유지돼 가지고선 굉장히 우리나라가 고비용 체제로 갈 가능성이 좀 염려되는 면이 있거든요. 네네. 거기에 비해서 그 미국 제도에 이게 어떤 제도가 더 좋다 나쁘다 그거는 아직 뭐 어떤 학문적인 동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미국 산업의 장점은 그렇게 노동 시장이 불안정하니까 빨리 노동자 일자리 숫자가 줄어들지만은 또 회복이 있으면 또 빨리 돌아온다. 되는데. 이게 미국의 장점이고 그 유럽의 장점은 좀 더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다. 안정적이면서. 요게 장점인데 요거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요 밸런스를 찾아야 되는데 네네. 지금 가는 방향으로는 오히려 더 밸런스가 맞지 않는 방향으로 가지 않나 좀 그러게 좀 걱정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이쯤에서 좀 저희가 중요한 부분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160조 원이라는 큰 거대 자금을 투입하겠다고 했는데 역시 뭐 걱정은 재정 건전성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코로나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좀 차치하더라도 어쨌든 2025년까지 그 돈을 쏟는다면 우리가 갖고 있을 앞으로의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을 또 우려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지금 현재 보면 우리 이제 학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이 재정 적자가 나게 되는 가운데 하나는 지금 우리들이 이제 뉴딜 같이 예. 이 지출을 해야 될 곳은 많은데 그렇죠. 세수 결손은 또 많아지거든요. 그렇죠. 세수가 또 올해 같은 경우 굉장히 줄 그렇기 거기 때문에. 사실 정부가 내놓는 GDP 대비 재정 적자보다 학자들이 네네. 실제로 추계하는 것은 더 높은가요? 훨씬 더 높아요. 학자들은 지금 현재 내일 아마 조세 학회에서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원고를 받아봤거든요. 네네. 저 학자들하고 보면 2022년까지 한 45% 정도에서 그 예측을 하고 있고 거의 한 뭐 50%대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학자들은 40%대를 넘어서서 가면서 저성장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세수보다도 이게 지출이 더 재정이 커져서 예. 60% 계속 채무가 늘어나겠네요. 올라가게 우리가 네. 뭐 그리스 사례도 마찬가지지만 예, 예. 재정 적자가 확 늘어나는 국가들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막 눈덩이 다시 분다 이거죠. 그렇네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정부 아까 우리 김용범 제1차관이 하시는 말 저런 것도 말을 참 조심하셔야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유럽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나라 GDP 가운데서 한국과 같이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나라가 사실 스위스하고 독일입니다. 그렇죠. 그런 나라들이 하고 있는 방법이 뭔가? 옛날 제가 그 2013년인가 한번 독일 가보니까 작은 일자리. 모든 사람에게 좋은 일자리를 줄 수 없으니까 네네네. 작은 일자리를 3개 가지 가지면 큰 일자리가 될 수 있지 않겠어요? 이제 그런 것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이 건강보험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직장에서 그만두고 되면 보험이 없어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고용보험이라든지 그냥 그 저 휴직 수당이라든지 이런 걸 정부가 많이 줘야 돼요. 그거 가지고서 병원도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반면에 이제 유럽의 경우에는 보험제도가 그런 데로 괜찮게 돼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런 식으로 비교해서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한국 경제 구조화에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이를테면 산업 발전을 통해서 흡수할 것은 흡수하고 정부 지출을 해야 될 부분은 해야 되는 거고 네네. 이렇게 좀 선별적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금방 그런 그 SNS 올린 것은 저 같은 입장에서 보면 적합하지 않았다. 좀 적절하지 않았다. 서 교수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지금 재정 건전성 우려 안 할 수 없을 것 같거든요. 중장기적으로는. 이미 이제 사실 손을 떠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추경 3차 추경 이제 직후만 보더라도 네. GDP 대비 이제 재정 적자 비율이 43.5% 거의 이제 45%에 육박하는 수준이고요. 예. 내년 되면은 전 늘어나겠죠. 추경 또 있고 그렇겠죠. 본 예산 들어가니까. 자, 그렇다고 봤을 때 그는 우리가 항상 재정 적자 걱정만 하고 있겠느냐. 그거보다는 조금 우리가 적극적인 스탠스로 바뀌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아,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 많은 재정이 투입이 되는 상황에서 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저는 한 몇 가지로 생각을 해봤는데 그 생산 효율성 높이는 쪽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효율성이요? 효율성이죠. 그러니까 재정이 투입이 되면 당연히 적자가 늘어나죠. 지금 그렇죠. 어차피 적자가 늘어났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부가가치 창출하는 쪽으로 한번 역발상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지금 뉴딜이 가장 성공적이지 못했던 사례를 보면 생산 효율성이 떨어졌던 부분이 있고요. 네. 두 번째가 이제 산업 연관 파급 효과가 적었던 문제들이 있었어요. 근데 항상 정부에서는 연관적인 어떤 그 산업 파급 효과 이런 쪽은 관심을 많이 갖는데 생산 효율성에 대한 그 체크는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 자금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항상 이제 그 정부의 재정만 우선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정부 재정 들어간 거 대비 생산 효율성이 떨어졌을 경우에 재정 적자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민간 자본을 어떻게 하면 많이 끌어들이고 흥행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판을 벌려주느냐 그런 쪽의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두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물론 재정 적자의 측면에서 고려도 좀 걱정도 해야 되겠지만은 오히려 투입된 예산을 얼마만큼 그 효과를 극대화하는 쪽에 또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말씀해주신 생산 효율성 높이고 민간 자본 끌어들이는 거 굉장히 좋은데 지금까지도 계속 그런 얘기들 교수님들마다 그런 얘기 해주셨던 거 제가 다 기억을 하는데 아직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그런 얘기 나옵니다. 증세하는 거 아니냐고. 아마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는 봅니다. 그런 가능성이 크다고는 보는데 그런데 그 여기에 진짜 그냥 바람직한 방법은 증세가 아니라 증세를 하면은 또 어차피 또 그냥 성장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되니까 지금
어떤 한 측으로 본다면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린 뉴딜, 디지털 뉴딜에서 나오는 그 민간 투자하고 비슷하게 여기서 나오는 이득이 투자보다 더 커야 되는데 아까도 좀 얘기했지만은 여기에 어떤 제도적인 변화가 따르지 않으면은 그렇게 수익이 나올지가 제가 상당히 좀 의문이시군요. 걱정됩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 사업을 아까 얘기했지만은 뭐 민간이 자체적으로 그냥 자율적으로 그냥 들어가고 싶게 하느냐, 또 어떻게 하면 이 수익성을 뭐 늘리게 하느냐, 뭐 답은 다 알고 있거든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그 이해관계들을 좀 풀어놔줘야 되는 어떤 중재가 필요한데 그게 뭐 제가 좀 이번 문재인 정부에 좀 실망하는 것도 그렇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신경을 쓰지 않고 않는 것 있다.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과거 정권들도 여기서 뭐 잘한 정권이 언뜻 생각나지가 않습니다. 그 근데 정도로. 사실 어제 같은 저런 경우 참 중요한 찬스인데 옛날 노무현 대통령 시절 이런 게 있었어요. 저기에 어제 참석하신 분 가운데서 대통령에게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서 자기의 신분이 안전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직원을 통해서. 그러니까 직원이라고 하는 네. 말은 아니고 네. 정말 대통령에게 우리 네이버 한성숙 대표에게 진짜 지금 이 상태에서 꼭 좀 정부가 해주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 그 정의선 부회장께 저분이 지금 하는 사업에서 뭘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지 이런 말을 좀 할 찬스를 주십시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기회를 마련해 주시는.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보시면 전부 다가 다 그냥 일방적인 흐름의 회의가 되다 보니까 네. 아까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저 많은 투자를 해가지고 효율성이 나타나지 않는 돈의 낭비, 이게 사실 국민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 관점에서 보면 참 답답했다. 그럼 어제 정의선 부회장 같은 경우는 했을 거라고 지금 수소 경제에서는 우리가 세계적인 넘버원 되고 싶다. 네네. 이 하부 구조를 하는 거 한번 도와달라. 뭐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 관련된 규제 완화도 좀 정부가 나서 직접해 주십시오. 그런 판은 안 깔아주는 거예요. 안 깔아주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보면 대통령 주변에 앉아가 있는 분은 전부 다 동색, 같은 색깔만 앉아가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어떻게 뭐 이게 좀 조화로운 세상, 서로 조화로운 것은 서로 다른 것도 그렇죠. 근데 다른 노무현- 의견도 있으면서 노무현 거기서 맞춰나가는 대통령은 데는. 반드시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아예 딱 중간에 앉혀놨었어요. 저도 한번 갔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하고 싶은 이야기 하라 그래요. 그러면 사실은 그 참석하는 정부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제일 많이 물어봐요. 무슨 일 하고 싶습니까? 아니 내가한테 주로 찬스인데 왜 관료들에게 내가 꼭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야기합니까? 그럼 그 사람 이거 하지 마세요 할 텐데 그냥 가서 소식껏 이야기하는 겁니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네요. 장기적으로도 뭐 그런 적이 없으니까. 구조적인 문제도 있지만 전략도 좀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한 게 돈을 뿌리는 거는 많은데 네네. 제도적인 변화는 별로 없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돈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일단은 받고 봐야지 뭐 이득이 나니까 그렇게 자유롭게 말을 할 인센티브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진짜 진정한 뉴딜 같은 사업이라고 본다면은 돈 주는 면도 있어야 되지만은 또 그거를 어떻게 관리하고 네. 그다음에 어떤 반대 사항을 좀 들을 수 있는 그런 조치도 같이 만들어야 되는데 네. 지금 뭐 3차 추경에도 마찬가지였고 여기도 마찬가지인 게 뭐냐면은 이게 좀 너무 좀 기형적으로 돼 있어요. 돈 주는 것은 굉장히 많은데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 그렇죠. 효율성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그런 정책은 지금 나타나는 게 별로 네.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한국판 뉴딜이 어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하면서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지금 뭐 세부 말씀만 들어도 굉장히 숙제가 많은 만큼 앞으로 또 어떻게 펼쳐질지 좀 지켜보면서 뭐 또 다시 자리 마련해서 문제점이나 중간 점검하는 시간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종욱 명예교수, 양준석 교수, 서지용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좋습니다.